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미국 증시 막판까지 끝까지 그 지수 따라가셨던 분들은 뭔가 변동성이 정말 계속 유지가 되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앞에 시황에서처럼 기술주의 급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수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애플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의 상승과 하락만 보더라도 요즘에 장 시작과 끝이 좀 어떻게 다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필요시 브렉시트 협상을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영국 메이 총리 측의 발언도 나왔었고 또 이탈리아 정부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예산안 수정을 거부하자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에 착수를 했죠. 여기에 따른 불안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제 각국의 어떤 움직임이나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을지 그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막판에 보셨겠지만 좀 이런 변동성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런 이벤트에 대한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소위 그 변동성 장세가 웬만해서는 좀 작아지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작 끝나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팡 주식이 다 올라가면서요.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다 상승했었는데요. 막판에 결국은 애플이 밀렸습니다. 애플이 한 2% 올라가다가 결국 소폭 마이너스로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약보합 정도로 끝나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유지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아니면 실적이 감소를 안 하더라도 전망치가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모아서 계속 나오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바로 그것이 어떤 중요한 변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도 연말이다 보니 다양한 기관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전분기 대비 지금 2014년이 분기별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 1분기, 2분기는 아주 핫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4%, 5% 진척까지 가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간으로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을 했고 오늘 JP모건도 발표를 했는데 결국 1.9% 내렸습니다. 물론 1.9가 됐건 1.8이 됐건 2.0이 됐건 수치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높낮인데요. 올해보다 좀 낮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에 모든 것에 중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 모든 이런 것들을 왜 들어왔냐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죠.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12월에도 많은 다양한 얘기가 있으나 여전히 12월도 금리 인상을 그냥 기정사실로 보시는 것이 편할 거고 다만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뭔가 좀 커멘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3차례, 또 일부에서는 내년에도 4차례 하면서 지금부터 5차례가 남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금리 인상, 그것을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여러 번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가장 뒤에는 뭐가 있다?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갖고 있었던 양적 완화에서 결국 대체대체표 축소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보여줘야 되고요. 플러스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다? S&P 500이 평균 최근 5년의 평균 PR보다도 좀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짚어드렸던 브렉시트 문제랄지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양자 회담 이것들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약간 하향 조정되거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물론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긴 합니다만 4분기에 뭐 1.6%라는 숫자까지 나오다 보니 그리고 요즘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유독 또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변동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대안이 어디에 있을까? 좀 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답을 찾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일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오마현이라고 얘기하는 벅스웨스웨 같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주시장의 주가를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 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뭘 하라 그랬다? 제가 지난 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한 문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련된 책을 보시건 영상을 보면 워낙 많이 나오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그분한테 인터뷰를 해봤자 나오는 얘기 똑같습니다. 주가 자체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고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어라. 아니면 손자랑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책이 대한민국에 80여 권이 넘습니다. 네. 출판돼요. 저도 하나 썼지만 네. 그만큼 많은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워렌 버핏 얘기는 여러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분,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이죠. 전 세계 인덱스 펀드의 최초의 창시자라 얘기하는 존 보글입니다. 그러니까 존 보글의 최근에 인터뷰가 여러 개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거는 엊그저께 한 모닝스타에서 한 인터뷰를 지금 짤막으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 모닝스타라는 거 여러분들 검색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을 사고 타이밍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 질문했더니요. 영어로 이런 얘기입니다. 분산을 diverse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딱 세 단어로 끝내서 세 문제,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diverse, and diverse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산 또 분산하라는 것 자체가 이 존 보글 회장의 전형적인 멘트다. 항상 나오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분산은 뭐다? 이 양반 얘기는 주식과 채권도 분산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도 다양한 산업에 분산해라. 예. 이것이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타이밍으로 예술로 많이들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질문했을 때 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25년 동안 이렇게 그 펀드 만들어갖고 해봤더니 실제로 보면 9.2% 정도 연수익이 났다는 건데 네. 제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연평균 4에서 5%밖에 안 나오더라는 네. 얘기고요. 심지어는 성장주나 가치도 결과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하니까 이 양반의 얘기는 항상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시청자분들이 그게 진실이다. 지나고 나면 말씀드리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또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장이 어렵게 했고 여전히 들쑥날쑥 하겠으나 2019년에 기본 전략은 역시 분산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분산은 뭐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분들 마찬가지. 미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뭘 갖고 있냐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에서 기술주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게 성장주다, 모멘텀 주식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방어적인 섹터 주식도 좀 늘려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채권이라든가 현금도 좀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IT 주식에 많이 가 있으니 산업재나 임의소비재나 금융주, 헬스케어 이런 것들 좀 확산해라. 그래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업재마, 임의소비재, 금융, 헬스케어까지 얘기를 해줬고요.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존 보글의 얘기도 들으신다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신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 얘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어느덧 7거래일째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해외 악재들도 악재들이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도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동안 파는 동안에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저점이 다시 깨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도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의 다시 한번 큰 매도세로 돌아서는 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13일 연속으로 이렇게 13일 이후죠. 연일 순매도 7, 8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규모로 보면 금년에 순매도가 지금 6조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면 2011년에도 한 8, 9조 정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후 최대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보면 만만치 않은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냐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감이 안 온다 하실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매매하는 외국인은 진짜 일도 없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매매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99%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주식에서 조금 포함되어 있는 한 2% 뭐 언저리 조금 안쪽 포함되어 있는 바로 한국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서 한 15%, 16% 들어있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부 언론이나 이런 자극적인 데서 한국이 뭐 나빠서 판다?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 예. 그건 현실에 없는 얘기다라고 그냥 제 말을 그냥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부분은. 그럼 뭐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소위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예.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럼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은 두 번째로 비중이 많습니다. 나라로 보면 홍콩이 제일 많고요. 비중이 크고요.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돈이 빠지면 한국은 그냥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한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결국 외국인은 우리나라 달리 무슨 테마로 그런 매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나라에 대한 매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한국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에서 이익 전망의 하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지금. 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딱 봐도 숫자로 보면 이익이 떨어지면 눈높이가 낮아지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일정 수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특히 삼성전자 다른 이익은 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죠.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딱 이거 시간에 특집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적을 때는 40%, 많게는 45, 50%까지 예.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이익 전망이 이제 내년이 문제인데요. 내년에 이익이 이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커져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시면 올해요. 삼성전자가 이익이 연간 한 63조, 64조 정도를 그러니까 추정인데요. 내년에는 한 65조 언저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55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이 올해보다 낮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삼성 대한민국 이렇게 저평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평가죠. 분명히 어제도 제가 채팅창에 보니까 이학영 위원은 평생 저평가였다고 얘기하는데 진짜거든요. 진짜 저평가가 맞거든요. 예. 제가 입사한 날부터 저평가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랑이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그렇게 저평가일까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다른 주식은 제가 보기에 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정말 살아난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아니면 전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훅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훅 올라가는 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다. 다만 지금 당장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 30년 동안 보수적이었는데 저평가인데 갑자기 해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수치가 저평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저평가니까 사라라는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 켜서 그래도 우리 방송 봐주시는데 참 힘 빠지는 얘기밖에 요즘 못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위원님도 방송 전에 항상 뭐 꿈과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씁쓸해 하시잖아요. 네. 내우 외환이고 진짜 뭐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럼 이런 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그 보수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펀더멘탈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또 매력은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저는 흔히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요. 실적이랑 아무 상관없이 주가는 급등락을 합니다. 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하한가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상한가에 사는 것이 또 대한민국에 또 수많은 어느 투자가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좀 다르죠.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투기적 장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연말 연초는 제가 봤을 땐 지수보다는 투기 장세입니다.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죠. 연말 연초에는 수많은 재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회 이번에 또 공전하다 국회 또 열리면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하나가 재료가 거기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예산안 나오면 예산안 갖고 또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은 과거 2년과 달리 SOC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도 되겠고요. 또 국방비에는 계속 군 현대하면 또 예산 뭐 증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테마주의 기술적 매매가 단기적인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답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배당 성향의 정말 그 확대는 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기 때문에 배당주나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이런 것들 특히 배당 요즘 보면 주가 내려다 보니 올해 나에서 대표적인 배당주 하나가 삼성전자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장기 매수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국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시 후 뭐 따기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은 오늘 휴장이거든요. 근데 휴장 이유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따기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